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는 5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역대 최장 기간의 흑자입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93억 6천만 달러에서 98억 8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3,984억 2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16억 7천만 달러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을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더 많이 늘며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개건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히는 윤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현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50대 1의 액면 분할을 거친 삼성전자, 오늘 거래 정지 이후에 첫 거래를 재개를 했습니다. 현재 53,7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삼성전자는 5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0대 1의 액면 분할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졌고 주식수는 약 64억 주로 종전의 50배로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장입니다. 좀 편안하게 연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좀 반대로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3거래일째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아랫방향 향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거래 재개를 했습니다. 50분의 1 액면 분할이 시작이 됐고요. 5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탄력적이진 못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지금 엄청난 상황입니다. 기존의 3배를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장 초반 상승해서 지금 하락 전환한 이후에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K하이닉스 덩달아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좀 몰리면서 좀처럼 오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의 종목들은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분식회계와 엘리엇 ISD 소송 관련된 이슈들인데 이 부분으로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증권주 상승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거래량 증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대북경협 관련 비금속 광물 등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혼조세 혹은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래소 시장 쪽이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니 제약바이오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로 지금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영향은 더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휴를 앞두고 기분 좋게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직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올바르게 또 선제적으로 방어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연휴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72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47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이 0.58%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또 밀려 내려옵니다. 2460포인트대까지 오늘 터치를 했고요. 다시금 2470선은 회복을 했지만 이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투심 자체가 좀 많이 얼어붙은 상황이고요. 거래량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로 인한 거래 대금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외국인은 팝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줄긴 했지만 750억 원 팔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금융투자 투신할 것 없이 대량의 매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만이 샀는데 연기금 91억 원 소폭 매수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6,847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거래 재개된 이후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 뭔가 좀 아직 어색하긴 한데 52,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 대비해서 한 1,000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이 되면서 기관 매도까지 몰려나오면서 지수가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1.25% 빠지고요. 포스코가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만원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도 역시나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투심이 안 좋습니다. 3%의 또 낙폭이 기록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3% 빠집니다. 지속적으로 엘리엇 이슈로 삼성물산 역시 최근에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KB금융, LG화학도 빠지고요. 네이버가 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한국전력이 3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새 시총 12위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연일 급락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8% 가까운 급락입니다.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신한지주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61포인트대에 거래가 됩니다. 860선도 위태위태해 보이는 코스닥 지수인데 일중으로는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보다 많이 밀려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 초반에 868 상승 흐름 좀 가져가나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하락 반전했고요. 현재는 낙폭이 더더욱 커지면서 860포인트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340억 원 팔고요. 개인 기관 동반 매수하지만 좀 지수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모두 하락하는데 신라젠의 낙폭이 최근에 굉장히 큽니다. 지금 7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메디톡스, CJENM 올라가고요. 특히나 CJENM은 9만원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나노스, 셀트리온 제약 소폭씩 하락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8만원 초반 찍고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87,0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코오롱티슈진 오늘 4만원 무너지면서 39,15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카카오뮤직, 보합, 제넥신도 4.7%나 빠집니다. 컴투스, 파라다이스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가 특히나 3.33% 올라가는데 일단은 노동절 관련해서 중국은 이번에 연휴 때 대한민국에 관광을 오겠다라는 관광객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오늘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원유를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소폭 상승합니다. 1,076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액면 분할 시작이 됐고요. 5만 원, 아직까지는 좀 5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색하긴 한데 첫 거래일, 거래량만 많고 아직까지는 움직임은 좀 박스권에서 짧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시장에선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이 많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지만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의 한계를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액면가 100원으로 그래서 기준가 53,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 초반에만 반짝 강세를 보였을 뿐 오히려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출회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싸게 가라앉히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52,000원대가 무너지자마자 오히려 또 빠른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52,700원대 그래서 다시 53,000원대 기준가를 다시 시도가 들어오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쪽만 매수세가 강화된다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확신이나 자신감이 그렇게 넘친다고 보긴 힘든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개별적인 재료 분위기, 액면 분할이라는 개별적인 재료보다
어떤 시장의 큰 분위기, 왜냐면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금리의 빠른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단독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큰 그림상에서의 매물 압박들도 만만치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그룹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삼성그룹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와의 갈등이나 압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영업이익 15조 중에서 10조를 낼 정도로 강하게 어떤 수익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 국면들이 앞으로 1, 2년 아니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같이 삼성전자의 고수익성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어떤 반문에 대해서도 아직 답을 확실하게 못 주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권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매몰화 아니면은 이슈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어떤 수치화된 흐름들만 봤을 때는 메리트가 높다는 쪽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순이익이 50조 나오는 회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표현,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었다면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50조 순이익이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340조 원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싼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평가가 심화되어 있는 흐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전화된 기준 가격으로 저희가 보통 하는 코스피 PR 9배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6만 8천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라는 쪽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기적으로 과연 어떤 영향권들을 이어갈지는 조금 더 숙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은 아무래도 이슈에 따른 차익 매물들, 이쪽에 좀 더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액면 분할 이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액면 분할 자체만 놓고 보면 주가에 우리가 호재라고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액면 분할 이슈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호재고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까? 보통 이제 지금까지 선례로 봤었을 때 가장 최근에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많이 삼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일단 황제주라고 하는 초고가주에서 액면 분할을 시도하자마자 한 달 뒤에까지 했을 때 약 한 40%까지 상승했다, 이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비슷한 논리로 삼성전자를 많이 대했었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액면 분할 자체에 대해서는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전혀 없죠. 어떤 기업 가치는 동일한데, 아무래도 어떤 심리적인 효과, 즉 과거에는 250만 원짜리 주식을 살려면은 내 계좌에 적어도 1,000만 원이 있어서 4주를 살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계좌에 이 종목 저 종목을 사다가 짜투리 금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접근할 수 있다는 관점들,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낮아졌다는 관점 쪽에서 가장 접근하기는 쉬울 텐데, 그런 흐름들 빼고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논하기에는 액면 분할과는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통상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볼 때는 현재 올랐던 전례가 있긴 한데, 당분간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삼성전자 해주셨고요. 이 외에도 오전장에 지금 뭐 시장이 쉽진 않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도 또 깜짝 놀란 가슴을 다스렸어야 했는데요. 장중에 낙폭이 커지다가 이를 좀 만회하는 모습들 쪽으로 마감됐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과 함께 이제 어떤 중요한 흐름은 여전히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는 관점들 쪽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오늘은 기관이 현물 매도 강화되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여지가 많이 좀 줄어들어 있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오늘도 남북경협조 빼면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산림산업, 조림산업 관련된 쪽에서 남북경협 관련된 첫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서 또 재조정을 받으면서 관련주들과 함께 또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정유화학조 여전히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라든가 또 금융주, 또 IT 쪽까지 악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하나 또 시장의 중요한 축이었던 제약바이오주도 삼성바이오가 추가 하락세가 깊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선 쏠림 국면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인 어떤 회복세나 아니면 기대감이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관점들이 오늘도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은 시장이 뭐 주말이니까 안 열리고 월요일까지 지금 휴장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좀 큰 그림을 그려볼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위축된 금융시장, 특히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만만하게 시장에서 대응해서 연휴 잘 쉬고, 가정의 어린이들과 잘 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같이 실적이 잘 발표돼도 주가에 대한 반응이 좀 미지근하고, 거기다가 어떤 남북 기대감 속에 그래도 어렵게 올리던 2,500선도 이탈하고, 그러다 외국인 매도세도 가세가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기대 요인보다 불안 요인이 좀 더 크다는 시장 흐름들을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 생각보다 또 여전히 좋은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국면 쪽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포트폴리오는 압축이 맞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굳이 확대해서 불안한 마음에 휴일을 보낼 필요는 없겠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 흐름 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좀 지금은 압축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주말 연휴를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FOMC 이후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금리 인상은 뭐 시장에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 된다 이 부분에 뭐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한국 수출 증시에는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인데 어떻게 작용을 좀 할까요? 네,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정책 금리는 2%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초금리 시대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물가가 상승한다면은 10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기 화랑도 이제 서서히 식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한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득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프레디 맥과 같은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기준으로 금리가 4.58%까지 높아졌는데요. 보통 이런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5%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주택 투자는 보합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신차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5.6%인데요. 하반기에는 6%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량 감소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4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17개월 만에 연속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꺾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이후에 계속 수출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철강 등도 현재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의 그 상승 에너지로 작용하는 만큼 달러화 지수는 최근 2달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지방채라든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 상품의 그 수익률이 7%까지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펀더멘털이 약한 이머징 국가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내 채권 상품이라든지 미국 증시의 현금 보유중이 높은
상승 종목 그리고 고배당 종목 쪽으로 투자 종목들이 슬림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경기 후퇴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4월 24일 날이었죠. 다우지수가 장중 한때 6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가 폭락의 원인은 장기금리가 한순간에 3%를 넘었던 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상 확률을 95% 이상 보고 있고요. 9월에도 75%, 12월은 한 45%로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드가 앞으로 3회 정도 금리를 더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2년물 채권 수익률이 10년물 국제 수익률을 상회할 경우가 지난 70년대 이후에 4번이 찾아왔습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난 뒤에 1, 2분기 뒤에는 주가 하락이 돌아왔고요. 1년에서 1년 반 뒤에는 실제 경기가 후퇴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 보호무역주의 정책, 재정 적자 확대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금융시장, 외환시장, 원자재 시장까지 가격 변동이 무척 커지는 이런 국면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중 간의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지금 베이징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가 있을 텐데 이게 대규모 장관급 이 정도의 규모로 중국에다가 지금 사람을 파견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의외다라는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역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마련이 될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측 요청에 따라서 미국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파견한 만큼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해서 최종 합의점은 도출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좀 회담은 좀 분위기를 낙관하는 문제는 중국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라든지 투자 여건, 지적재산권 침해, 대미 무역 흑자와 관련해서 관세율 인하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외국 기업이 소유한 합법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또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동차의 외자 출자 한도는 50% 이상, 현지 기업과의 합작 의무화를 좀 완화시켜주고요.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도 현재 25%에서 10에서 15% 정도로 낮출 거로 보여집니다. 연내 10%까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도 확대될 수가 있는 만큼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은데요. G2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기에 매듭 짓는 수순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주시장에도 좀 호재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궁금한 게 그겁니다. 강대강으로 가던 이 상황에서 중국이 좀 유연성을 발휘한다, 융통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세를 전환한 이유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미국 의도대로 무역전쟁으로 확산됐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주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다 보니까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물론이고 1:1로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추진했던 중국의 금, 중국의 굴기가 무산이 되는데요. G2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는 전제하에 미쓰이 스미토모 에셋 매니지먼트가 이번 주에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1차적으로 서로 에게 500억 달러의 그 관세를 부과하고 또 2차적으로 미국이 1,500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관련 제품의 무역이 50% 정도 축소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1%까지 빠지고요. 중국은 최소 0.2에서 0.4% 정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이너스 0.2, 대만은 0.4 정도 경제 성장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G2 간의 무역 전쟁이 길어져서 환율, 지적재산권까지 전쟁이 벌어진다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전 세계 설비 투자는 2%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5% 넘게 하락하게 되고요. 중국은 1% 이상의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경착력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타협점을 이번에 찾으려고 중국이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노력이 조금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G2 통상장관 회담이 있는데 무역 갈등의 이 고리를 악순환을 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뜻 보면은 현재 수면 위에 있는 무역 마찰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수면 하에 있는 무역 갈등은 언제든 재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측이 시장 개방안이 내용을 보면은 무역 축소 대책도 포함해서요. 내용이 조금 모호합니다.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국제 무역 규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투명성을 높이겠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키겠다고 강조를 했지만 외국 기업의 합법적인 지적재산 보호가 미국에서 볼 때는 어느 수준인지가 좀 의문시 되고 있고요. 법 집행의 자율성이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실효성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49년도까지 세계 제조업 강국의 선두로 올라설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간 부품이라든지 기초 재료에 대한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 주도의 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경쟁 원칙을 훼손했다는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들어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5G 선두주자인 화웨이, 중신통신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지적재산권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이라든지 환율 문제에서도 상당한 경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국 쪽의 입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중을 환영한다라고 밝히면서도 뭐 한치 양보도 없다. 환구시보가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최종 합의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또 불발될 경우도 한편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발이 될 경우에는 어떤 파장일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시장에도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는데요. 지적재산권 문제에 합의를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15일이죠. 공청회를 거쳐서 중국 수입품 500억 달러 상당의 1,300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중단시킨 데 이어서 다른 농산물, 자동차, 비행기를 포함해서 106개 품목에 미국과 같은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 상당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MF가 예측한 대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정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중국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0.5%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5,060억 달러로 전체 20%에 달하는 물량들이 수출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양대국이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우리 경제에도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바로 직접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불발이 됐을 경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하락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일단 전 세계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만큼 떨어지면 괜히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지나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제 투자은행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성장률이 떨어진다면은 중국의 잠재된 부실 채권 문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내 채무가 GDP 대비해서 34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성장률이 1%포인트만 하락할 때마다 부실 채권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는 이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은 댐이 터지기 전에 물꼬를 다른 곳에 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국채 발행 잔액이 GDP 대비해서 27%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점은 국채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또 99년도에 4대 국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은행권의 부실을 정리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ABS라든지 대출 채권 증권화 상품과 같은 자산 증권화 상품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중국은 국가 순자산 규모가 100조 위엔 정도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유동성이 높은 우량 자산만 28조 위엔 정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버프라임급 위기 정도가 도래하면은 경제에 큰 충격 없이 무난히 이를 활용해서 위기를 축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국제 위기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노동절 기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국 노동절 기간에 대한민국을 찾는 유커들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이번에 집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한학령이 좀 해지가 되는 게 아닌가,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현재 한반도에 봄이 불자 아무래도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오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쌍커들입니다. 개별 관광객이고요. 단체 관광객인 유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이징이라든지 상동성 그리고 우한 같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확산 분위기로는 이어지진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시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관계가 해소된다면 한류 붐과 함께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질 것으로 보이시고요. 이 때문에 벌써 백화점이나 면세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더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일단은 한한령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해제가 연내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연내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빠른 시점인 네네. 것 같고요. 중국은 한한령과 같은 전략적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한한령 해제도 한 번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마솥을 식힐 때처럼 아궁이에서 장작을 하나 둘씩 빼면서 서서히 솥을 식히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한에 의해서 충칭 그리고 다른 성시로 조금씩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겠지만 예전에 그런 특수가 찾아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